네, 안녕하세요. 심박사입니다. 2024년 9월 24일 오늘의 필승 전략은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DMO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나온 어떤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를 좀 짚어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쓰여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네 번째 바이오 강세장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항상 바이오 강세장마다 어떤 테마가 있죠. 예, 결국 이제 그 관통하는 이제 트렌드, 이제 주도 어떤 분야, 섹터. 이번 바이오 장세에서 이제 그 주도 섹터는 좀 여러 개가 있긴 해요. 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비만 쪽하고 ADC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국내 쪽에서도 비만은 좀 약하죠. 국내 기업들은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주들 이제 강세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이제 ADC 분야에 또 국내 기업들이 또 강세 흐름, 뭐 신고가 흐름들 내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분야가 CDMO입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있지만 바이오시밀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2017년도 그때 이제 주도 섹터로서 이제 움직임들을 한 차례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CDMO,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이죠. 이쪽 분야에 보다 더 강한 어떤 이제 트렌드. 왜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은 반도체, 또 2차 전지, 또 바이오 이 큰 카테고리는 이 세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 죽이기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 규제를 걸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쪽은 중국의 이제 CDMO 기업의 타겟팅을 이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바이오, 우시앱텍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캐파 그리고 이제 그 지위를 이제 국내 기업이 많은 부분을 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업종에서도 무슨 종목이 신고가를 내느냐가 핵심적인 어떤 주도주를 판별하는 어떤 기준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런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뭐 CDMO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또 이제 사업을 진행할 걸로 발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모두 우리가 리스트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셀트론이 왜 CDMO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을까요? 조단위 투입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와 더불어서 CDMO 산업이 이제 국내 바이오를 이끌어가는 어떤 큰 축인데요. 그 중에서 CDMO 사업에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바이오 시밀러도 있지만 CDMO에 더 이제 중심을 두고 있고 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목차로 되고 이제 해외 기업들을 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 이제 그 산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면밀하게 보도록 하죠. 요약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치적인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이뤄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다. 뭐 정말 뭐 국뽕인데요. 예, 엄청난 겁니다. 지금 뭐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글로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경제 발전의 공은 뭐 정부, 기업, 뭐 개인, 가게 이제 모두 그 공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구와 일본의 경제 구조를 이제 공부해서 모방하면서 앞선 국가들의 주요 산업을 빠르게 따라잡았죠. 베스트 팔로우 전략은 반도체, 자동차, 또 석유화학, 조선중공업 및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한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고, 바이오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량과 효율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세계 1위에 등극을 했죠. 반도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품의 종류가 적고 또 수율이 중요하면서 이익률이 낮은 메모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삼성자가 조금 이제 과거의 그런 위상에서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주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건 없죠.
영원한 압도적 1위, 영원한 어떤 독점적 지위는 없습니다. 숭령공의 노동력과 넓은 야드가 필요했던 조선도 중국과 이제 1, 2위 다투는 산업입니다. 2000년대 이제 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11, 12년도 정말 이제 가장 화려했던 조선 산업이 지금은 중국과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수준 뭐 우리나라가 앞서지만 일단은 뭐 중국이 상당히 많이 따라잡은 거고, 어쨌든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냈고 지금까지 어떤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난이도 해자가 있는,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산업이라 볼 수 있는 바이오. 여기서도 이제 먼저 그 스타트를 끊는 뭐 영역은 사실 신약보다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 가까웠던, 적합했던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DMO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셀트론이 여러 제낀 바이오시밀러, 또 국내에서 글로벌 탑수주로 올라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DMO 산업, 이 두 개 이제 기업이 한국 바이오에 이제 나아갈 길을 터줬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은 지금 글로벌 직판이라는 제약 바이오 유통의 고속도로를 뚫는 그런 기업이 되면서 앞으로의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또 이제 판매망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CDMO 모두 ROIC, 투하 자본 이익률이죠. 이제 자본 투입에서 이제 나는 이익률인데요. 우리가 신약 같은 경우는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일단은 뭐 시밀러, 비슷하게 이제 만드는 거고, 또 이제 요거는 위탁이기 때문에 이익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점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 뭐 50%, 40% 이익률, CDMO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30%대 이제 이익률을 내고 있어요. 뭐 다른 산업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바이오 산업 내에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사실. 저분자 화학 제네릭에 비해서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하락폭이 초기 5년 동안에는 작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뭐 시밀러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체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3년 지나면 할인율이 60%에 이릅니다. 제네릭보다는 이제 나은데 그래도 이제 할인율이 굉장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서 뭐 50%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출은 떨어지는 거죠. 점유율을 유지해도. 이게 이제 사실 바이오시밀러 그 사업에서 이제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좀 분산해지는 이제 그 뭐랄까 좀 제한성을 좀 두는 이유기도 합니다. 신약에 비해서 개발이 쉽지만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낮아서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제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15% 높은 성장을 내긴 해요. 하지만 전체 제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신약을 바로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시밀러나 CDMO처럼 좀 접근이 신약보다는 좀 수월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그 기술 그런 것들로 적용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이제 쓸 수 있는 이 분야로 시작을 해서 캐시플로우를 확보해 나가면서 이거를 신약에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셀트론이 잘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CDMO는 설비 투자에 막대한 돈이 소요된다. 삼성전자라는 우량한 주주를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거죠. 우시바이오.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빠르게 생산 능력을 늘릴 수가 있었다. 건설사를 계열사로 또 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만 리터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입한 금액은 3조 원에 가깝다. 유럽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중국은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면 한국이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낮은 금액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올해 들어 한국 바이오 업종 내에서 항암제, 또 CS제형, ADC 등 및 기타 의료기기 등의 신규 영역이 성과를 내면서 수익률이 매우 좋은 상황이 되고 있죠. 2017년에 주도주였던 바이오시밀러와 CDMO의 주가는 뭐 이런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한데 최근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냈기 때문에 뭐 부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리포트가 8월 달이니까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 긴 관점에서 두 영역은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메모리 반도체 또는 조선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바이오시밀러와 CDMO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기저를 차지할 가능성도 높다. 돈을 벌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은 기업을 인수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삼성바이오도 그렇지만 삼성바이오는 이제 좀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셀트로는 이제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기술을 사오는 뭐 피노바이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통해서 산업의 기저를 차지를 하고 있고, 바이오에 처음 발을 들여보거나 투자자나 기존 주도주의 변동성에 지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이오시밀러와 CDMO의 기초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도록 작성됐다. 이 리포트가 되게 그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또 시밀러, CDMO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은 어떤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FDA는 이제 뭐 아시겠죠? 미국 이제 식품의약 이제 국이죠. 이제 유럽 EMA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DMO 시장 규모 및 침투 비율에서 CDMO 지속적으로 이제 높은 어떤 성장을 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과연 이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죠. 세계 제약 시장은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셀트론이 이제 시작할 때도 이제 제약 산업이 이렇게 크구나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입했다고 하죠. 명목 GDP를 뛰어넘는 제약 시장 규모의 증가율에서 2030년에는 1조 8,620억 달러로 들어서 연평균 확장률이 7.1%까지 커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4.5% 성장을 넘어서는 성장을 할 것이다. 왜냐? 선진국의 노령화에 따른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필요 확대, 신흥국에서의 또 의료 접근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이제 시장을 과거보다 더 크게 성장률을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신약의 성장률이 더 크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도 그런 쪽으로 투자의 대상을 둔다는 점, 제약 평균 성장률이 뭐 4에서 7%라면 우리가 뭐 10에서 한 20%그 이상이 되는 어떤 성장률 되는 분야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약 시장에 커지는 부분들, 이제 성장률도 바이오, 비바이오는 뭐 우리가 이제 합성의약품 이런 거겠죠. 이런 분야보다 훨씬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과 비슷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약물을 의미합니다. 시밀러, 시밀러. FDA가 기승인한 바이오 신약과 매우 유사하고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는 바이오 기반 제품. EU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바이오 신약과 매우 유사한 약,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비교해서 동일한 효능, 안정성, 품질을 제공하면서도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환자들의 이제 그 효익을 이제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분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뭐 셀트론이 이제 개발을 시켰고 2023년 30조 이상의 시장으로 급증을 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제약 시장 점유율은 2.6%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2030년쯤 되면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4.9, 한 5% 정도까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은 아까 제약 업종보다는 훨씬 높은 17%로 203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도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개화할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증가율이 높을 거고 지금은 15% 내외 정도의 성장을 내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합성 의약품 같은 것들은요, 그 뭐 아스피린 같은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화학 그 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예, 복사, 제네릭이라 불리죠. 합성의약품 그런 건데 이 바이오는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바이오. 우리 몸의 이제 일부 세포 유기체 이런 이제 바이오 신약은 살아있는 세포나 유기체와 같은 생물학적 출처에서 얻은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요.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질량은 달톤이라는 단위로 표시하고요. 과거에는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과 같이 낮은 질량을 갖는 바이오 약품이 대다수였는데요.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단일 클론 항체와 같은 이 고분자 단백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질량이 큰 고분자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생물학적 특징은 미세 이질성, 완전히 100% 동일하지가 않게 돼요. 이런 어떤 가변성이 바이오 신약의 효능과 또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범위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사 내지 이 위탁 생산하는 CDMO 회사의 임상 및 제조 수행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분자 단백질이나 또 화학약품 이런 거에 비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슐린, 성장호르몬 이런 낮은 어떤 저분자 단백질이나 뭐 합성의약품 같은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바이오 신약 비중이 커질수록 바이오 시밀러뿐 아니라 CDMO 시장까지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죠. 효과만 확실하면 신약에 비해 장점이 많은 바이오 시밀러. 결국 이제 고분자 단백질을 쓰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커졌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임상을 다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천억? 제품 하나당 한 2천억 정도 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업체마다 다르겠죠.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개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은 20에서 30억 달러. 그렇죠. 기간은 10년 이상 들기 때문에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하다. 신약 개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로 보유할 수밖에 없으며 약가도 비싸게 책정이 된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보험이 없고 재산이나 소득이 부족한 환자는 약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건 신약 개발 얘기입니다. 신약 개발. 근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기존에 허가된 신약을 기반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임상 시험 기간이 짧습니다. 또 성공 가능성도 뭐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서 높죠. 셀트로는 그동안 임상이 다 성공했어요. 전임상까지 포함하도록 신약 대비 절반 수준의 기간으로 이제 승인까지 갈 수 있고요. 투자 비용도 이제 여기 2, 30억 불인데 그 10분의 1이니까 뭐 한 2, 3천억. 약의 단가가 낮고 국가 의료 시스템 구조에 따라서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다. 빠른 출시와 낮은 약가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경제력이 좀 약한 뭐 신흥국 이런 국가에서는요 바이오 기반 의약품 사용이 확대될 수 있고 비바이오 대비 바이오 비중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분야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 과정은 대상이 되는 신약 분석을 하고 세포주 제조 공정 확립, 원료 의약품 개발, 그리고 완제 의약품 개발에서 전임상, 임상 뭐 빠르게 진행하죠. 그리고 양상 과정을 거치고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나 뭐 바이오시밀러 개발 뭐 동일해요. 과정은. 일상은 안정성, 용량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20에서 80명으로 구성된 건강한 이제 자원봉사자 또는 환자에게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 양력학을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대 내약 얼마나 투입했을 때까지 안전한지, 뭐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지 이 투여량을 늘리는 어떤 절차를 밟고, 주된 초점의 효능은 안정성이죠. 일반적으로 한 1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상은 이제 효능 및 부작용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많이 갈리게 되죠. 신약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있는 100에서 300명 환자를 통해서 약물의 안정성을 추가로 검증하게 됩니다. 삼상수대의 어떤 이중맹검, 이제 누가 뭐를 맞는지 모르는 이중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작위화를 거쳐서 동시 통제되며 개발 중인 신약을 위약 또는 기존 치료제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약물의 효과 부작용을 파악하는데 2년 정도, 뭐 그 이상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삼상은 일단은 뭐 그 양적으로 늘리는 어떤 단계예요. 1000에서 3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바이오텍 기업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이제 빅팜으로 넘기다든지 뭐 셀트론이나 이제 3바 정도 되는 기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삼상은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상까지 잘 나오고서도 이 삼상에서 무너지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인데요. 임상 시험 실패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제 함지가 않다. 투여약 혼류 내지는 데이터 관리 부실은 이런 거 때문에 안 된 기업도 있었죠. 뭐 무슨 기업인지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기간은 최대 4년까지도 걸릴 때도 많다. 삼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었으면 규제 기관에 허가를 신청한다. 최근에 뭐 유한양행 이제 약물이 FDA 승인을 받았죠. 허가 과정은 GMP 등의 제조 관련 검토까지도 포함해서 1.5년은 필요한데 좀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우선 심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6개월 안짝으로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안정성, 효능 및 제조 품질이 규정을 충족하면 상업용 판매를 승인하게 된다. 그래서 임상 시험 과정은 이렇고, 신약과 뭐 바이오시밀러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 출시 개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셀트론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실적이 정체가 돼 있었죠. 이게 이제 그 뭐 시밀러 산업은 성장하고 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셀트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도 진행했지만, 기존의 어떤 그 제품 이제 점유율은 이제 유지를 했지만 제품의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매출이 대려 이제 뭐 정체 내지는 좀 역으로 이익도 빠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그게 이제 24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이제 제품 수가 늘어나는 어떤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29년까지 55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시장에 판매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은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가 이제 풀리는 어떤 제품들의 수라든지 그 이제 제품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걸 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그 나타나죠. 허가 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사들의 제품들도 다 미리 출시 전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그 미래 예측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업이기도 하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펜트라의 매출도 우리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약점적인 부분은 뭐 가격적인 어떤 인하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일단 2015년 510억 달러였던 특허 만료 매출 규모가 21년도 90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이게 이제 결국 셀트론 주가가 2018년 정점 찍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코로나 하락장에 이제 저점을 계속 찍었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1년도 90억 달러 바닥에 매출을 찍은 게 28년도 10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2차 웨이브다 하는 게 이런 이유고요. 연평균 증가율은 41%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바티스에서 제네릭을 담당했던 산도즈가 작년 이제 상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뭐 계획 이런 것들도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 특허 만료 매출 규모의 추세와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는 게 우리가 상당히 좀 예측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복제약, 뭐 제네릭이든 또 바이오시밀러든 이 복제약이 도입되면 1년 안에 가격이 최소 50% 하락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정부들 입장에서는 재정 차원에서 매우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이 고령화의 어떤 트렌드 속에서는 이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장려 정책을 편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 가능하고 뭐 그런 방향이 되고 있죠. 복제약이 시장에 출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기존 신약의 가격 하락률은 50에서 80%로 조사가 된다. 특허 만료 매출 규모와 기업의 외형 감소 규모를 비교해서 구한 하락률의 범위와 유사하다. 제네릭이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들어올 때 약값 폭락은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은 합리적이죠. 그래서 11월 대선 앞두고 미국이 의료비용 축소를 추구한다면 바이오시밀러의 채용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선도 업체들은 상당한 수혜를 이제 입는 방향으로 이제 잡히게 될 것이고요. 바이오시밀러 도입에 따른 미국 내 비용 절감 규모는 2019년부터 의미 있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의료계가 바이오시밀러 덕분에 이제 아낄 수 있는 금액이 27년이 되면 430억 달러까지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14%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바이오시밀러 도입을 더 장려하고 더 정책적으로 이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도입에 따른 미국 내 비용 절감 추이를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진출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이제 상당한 호황이 약 2030년까지는 좀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선두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개발을 만든 업체 셀트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DMO 산업입니다. CDMO는 지금 이제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디벨롭먼트가 들어가죠. 신약을 개발하려는 회사에 R&D 및 제조에 이르는 이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생산에만 치중했던 이제 CMO 위주였는데요. 현재는 제형 이제 만들어주는 거, 공정 개발하는 거, 임상 시험 재료 및 분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토탈 서비스 하는 거예요. R&D 이제 우리 반도체랑 비슷한 거죠. 반도체도 이제 설계하고 이제 생산해 주는 거 따로 이제 있듯이,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설계 위주, 뭐 엔비디아도 이제 반도체 공장 가진 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분리되는 거고, 바이오 쪽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이 CDMO 어떤 산업이 정착화되고 이제 거대화되고 이런 어떤 방향이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CDMO 산업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위한 소규모 생산에서 상용화까지 제조를 대행했을 때 GMP까지를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갈 수가 없죠. CDMO 산업은요,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매우 전망이 좋고 장기적으로 비중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CDMO는 유연성 및 확장성을 제공한다. 제약회사가 생산시설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시장 수요에 따라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단 우리가 이제 엄청난 자본이 투하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생산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근데 시장의 수요는 우리가 이제 뭐 변동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다른 기업의 어떤 신약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연간 뭐 50만 리터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던 게 이제 뭐 2년 뒤 이렇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막 진짜 대체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 그러면 이제 공장 이것도 돌려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수요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탁을 해버리면 뭐 50만 리터 맡기다가 뭐 이게 이제 다른 업체들 때문에 이제 경쟁이 격화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공급하던 게 10만 리터로 줄어들었다면 뭐 CMO에 이제 CDMO에다가 10만 리터 맡기면 되는 거고, 이게 물량 조절에 대한 부분이 시장 수요에 따라서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만 모든 걸 하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항상 최악의 어떤 상황들을 가정하는 거죠. 제약사는 설비 투자 대신 개발 및 제조를 아웃소싱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 CDMO는 신약 개발 기업 내부에서 이용할 수 없는 특화된 전문성과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R&D 업체는 연구소 단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임상단의 어떤 생산단의 어떤 뭐 효율화단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문화된 영역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개발하는 업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또 약물 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빨리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과 제품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시를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노하우적으로 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DMO는 고객이 복잡한 또 규제 환경을 탐색하도록 지원을 해서 제품이 뭐 미국, 유럽 이런 쪽에 이제 정부기관 요구하는 표준을 충족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웃소싱 업체가 필요한 거예요. 바이오가 워낙 이제 다양한 분야의 어떤 기술과 인력과 또 거대 자본들 생산까지 한다면 이제 임상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또 생산은 또 그 이상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탁, 아웃소싱의 거대 기업들이 필요하다. 2012년도에는 CDMO 비중이 11%를 기록했는데요. 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CDMO 비율이 17%까지 상승했고 2035년쯤 되면 거의 뭐 200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잡혀 있습니다. 23% 비중. 그래서 여기 이제 주황색이 자체 이제 규모고요. 제조 규모고요. CDMO 규모는 이렇게. 네. 역시나 이제 자체 규모가 이제 더 많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거대해지는 방향입니다. 특히나 이제 CDMO 중에서 동물세포 기반, 우리가 이제 항체 백신, 바이러스 벡터,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고급 의약품에 쓰이는 이 동물세포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도 이제 동물세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동물세포 기반의 신약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이제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제조 및 양산까지는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CDMO 생산 능력의 중요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물질 발견, 임상 설계 이런 과정에서 바이오 기업들은 CDMO가 다양한 고객들과 협업하면서 쌓아둔 규제 품질 관리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뭐 클라우드 같은 개념이기도 하네요. 예.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어려워진 것도 CDMO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이유다.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에 내재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를 아웃소싱하면 효율이 개선될 수가 있다 해서 제조 R&D 내에서 CDMO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 한 36% 정도 되고 있고, CDMO 내에서 동물세포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70%.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이 CDMO 위탁개발 생산 사업의 성장에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CDMO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의 지금 뭐 경쟁 구도, 뭐 과정 구도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투자 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뭐 산업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 산업 내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기업은 좀 뭐 성장률이 낮아진다든지 도태되고 이런 구도를 이제 이해해야 우리가 투자 대상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CDMO 산업은요, 상위 5개 업체가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절반 이상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우시바이오, 후지필름, 베링거 인갈하임, 이게 다 한중일, 유럽, 미국이에요.
예.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었던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우시바이오, 예, 후지필름도 지금 굉장히 큰 그 캐파 증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우시바이오가 이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가 지금 다른 업체로 대체되거나 또 자체 생산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보안법의 이제 영향은 장기적으로 이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바이오 강사장에서 이 생물보안법의 수혜 기업들이 주도주군에 포함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생각되고요. 상위 5개 업체 점유율이 2019년도 33%였는데 지금 21년도 54%로 올라갔어요. 26년도에는 57%까지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개 업체가 과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DMO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반면 신약에 비해서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서구권의 기업들이 캐파 확장을 꺼리는 이유고, 장기적으로 CDMO의 주도권은 동북아시아로 한중일로 넘어가는 과점화가 강화되는 건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캐파 증설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 보면 론자의 베링거 잉글램 이런 게 되게 낮아요. 예, 캐파 증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중일 업체들이 과점적으로 이제 위치를 이제 점하게 될 거는 필연적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표현을 필연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가 탈락되느냐? 이제 우시바이오가 탈락이 돼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중국에 대한 전기차, 신재생 산업 규제와 같은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고 생물보안법은 국가적인 의약품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CDMO를 통한 생산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32년까지 미국 기업이 중국 CDMO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는 의약품 생산을 자체적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국가의 CDMO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신규 수주는 뭐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우시바이오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CDMO 기업은 자국 내 투자가 마무리되면 미국의 생산 설비를 확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이제 R&D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다가 또 차후에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예,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다가 만들고 뭐 유통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한국, 일본의 기업에 굉장한 어떤 수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점적인 어떤 상위 업체 5개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CDMO 산업의 성장은요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 ABC 같은 시장이 개화하고,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개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또 새로운 어떤 기술, 또 새로운 영역에서 신약이 개발될수록 결국 이제 CDMO의 어떤 수요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뭐 AI 이런 거로 비유를 들었는데, 자체 설계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TSMC의 장래를 밝게 보는 논리를 준용하면 CDMO의 수요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약사 간의 신약 개발에 필요한 제조시설 확충을 일반적으로 이상에서 결정한다. 이제 제조시설 건립하는데 또 뭐 최소 2, 3년? 예, 한 3년 걸리잖아요. 과거에 40% 내외였던 이상 이후 임상시험 성공률이 25에서 30%까지 떨어지면서 신약 개발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이제 삼성 정도 이상 후기에서 실패해버리면 뭐 만들던 거 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뭐 만들고 나서도 이제 뭐 가동률 뭐 100% 아니면 또 뭐 30%다 뭐 가동률이 뭐 이러면 이제 유지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약물이 임상 시험에 실패하거나, 셀트론이 과거에 이제 경험했죠. 예, 에이즈 치료제 이제 그 임상 3상 실패하면서 봉 졌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걸 CM으로 돌렸고, 뭐 다행히도 이제 나중에는 바이오시밀로 이제 돌린 거고. 그래서 이제 임상 실패하거나 이제 시장 반응 부진하면 FDA 승인 받고 나서도 판매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럼 지어놓은 설비 활용도는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결국 이제 CDMO 기업과 또 신약 제조 기업들은 장기적인 또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특허 만료 매출 규모가 굉장히 증가하죠. 예,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2차 웨이브로 넘어가고 거기에 따른 CDMO 산업의 성장도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물보안법이라는 정말 또 메가톤급의 또 한국 기업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부분까지 연결되면서 한국의 CDMO 산업은 제2의 또 이제 부흥기로 넘어가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론자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론자가 이제 글로벌 1위 뭐 CDMO 기업이고 우리가 사실 뭐 전통적인 어떤 강자였죠. 근데 지금 CDMO 산업 내에서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요, 론자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결국 이제 기업의 시장 가치는 성장률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지금 론자의 성장률은 별로 이제 굉장히 약해요. 작년 대비 올해 성장률도 굉장히 매출 약하고 이익단으로도 그렇고 뭐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도 이제 성장하긴 하지만 그 이제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론자는 그 ADC 영역에 입지를 좀 구축한 부분은 좀 장점이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그 부분을 좀 장착하는 부분을 조만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CDMO 산업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국내에서 CDMO 산업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볼게요. 뭐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은 잘 알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사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이오 업종을 이끄는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CDMO 산업을 진출하겠다 발표한 셀트론입니다. 셀트론도 최근에 이제 우상향 기조의 흐름들을 띄고 있고, ST팜 뭐 전통적인 또 올리고 CDMO 업체죠. 이 기업도 이제 최근에 바닥 다지고 장기평 돌파시키고 이제 신고가 위치로 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넥스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그 CDMO 이제 관련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 흐름들 뚜렷하게 이제 우상향 기조를 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거 좋게 보거나 이런 기업들을 다 뭐 여러분에게 우호적으로 좀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제 CDMO 산업의 이제 관련 기업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SK도 이제 그 관련 기업 이제 끼고 있죠. 자회사단으로 주가는 별로 좋진 않네요.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도 요건 되게 주가가 되게 좋진 않습니다. 이엔셀 뭐 신규 상장주죠. 최근에 좀 조정받았지만 신규 상장하고 첫날 가격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네요. 또 한미약품도 CDMO 산업 하겠다고 이제 발표하고 있고, 대웅도 이제 그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차바이오텍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들을 좀 잡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 이제 그쪽으로도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GC셀도 이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CMG 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휴메덱스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어떤 흐름들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CDMO 관련된 국내 이제 기업들로 점검을 해보시고 조금 더 깊게 리서치를 해보실 수 있는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CDMO 산업과 또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또 뭐 신약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들이 또 잘 기저를 깔아주고 밑바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흐름들이 대한민국에 또 앞으로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과 이제 대등하게 또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으로
커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내용들은 또 공유드리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막터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